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렇게 시험 일주일 전인데 이렇게 밝은 표정들이세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부터 후딱 끝내죠.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도면의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나침반 역할로서 도면의 좌측 상단부에 십자가 모양으로 그려진 그림을 얘기하죠. 네, 그래서 도면의 제명 및 축처, 도면의 제명도 당연히 도면에 등록이 되겠죠. 어느 시 어느 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다. 이게 바로 제명이고, 그렇죠. 그래서 도면에 등록이 될 겁니다. 축척은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와 일치하죠. 그러면 지목은 어디에 등록이 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호. 따라서 축척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등록사항이 될 겁니다.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이죠. 하지만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니까 고유번호가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좌표값을 가지고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지적도에 등록이 될 겁니다.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도면으로 표시하는 것이 공시 기능을 가장 높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쉬운 문제죠. 다음 중 지번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각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있는 종전 지번 중 사업 시행 지역 안의 지번과 본번이 같은 지번이 사업 시행 지역 밖에 있거나 사업 시행 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을 포함하여 본번을 부여해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겠죠.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첫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본번을 선택하죠. 이 본번 중에서 제외되는 지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합니다. 왜? 바깥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을 제외했죠. 그 나머지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 이 원칙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텐데 첫 번째,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 정도가 출제가 되면 가장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지문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포함하여. 여기가 틀렸겠죠. 포함이. 2번 위 1의 경우에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겠죠? 위 1의 경우에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는 당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죠? 4번 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사업계획도에 의한다. 맞습니까? 맞죠? 아직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니까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기 전이죠. 따라서 계획도 갖고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5번 토지 소유자가 합병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 이게 분할과의 차이점이죠. 분할은 신청이 필요 없지만 합병은 신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거 규정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준용하고 있죠. 어디에 준용합니까? 도축, 지행, 확정, 축적 변경 시행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 이 방법을 준용하고 있죠. 그래서 도축지행 확정 이렇게 외운 적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3번. 다음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의 면적이다. 맞죠?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내는 건데 도면은 수평면적이 될 수밖에 없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도면 위에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도면상의 면적은 수평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표상의 면적, 경사면적이 아니라 도면상의 면적, 수평면적이라고 했죠. 2번, 축척이 1000분의 1 지역에서는 그 면적을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도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도면 위에서 이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기구를 사용합니까?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좌표값이 있을 때는 했던 거죠. 이 그림 그려진 적 없습니까? X좌표, Y좌표 이렇게 좌표 등록부가 있어서 좌표값이 있을 때는 이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면적을 계산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 측정은. 이때 이 도면을 그리는 측량 방법이 뭐냐면 평판 측량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이 평판에 노트북을 연결시켜서 사용하는데 이를 전자평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자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이 작성이 되면 이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해낼 겁니다. 또한 이거는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는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 경위의라고 부르는데 이 좌표값은 결국은 경도와 위도가 만나는 점이에요. 그게 좌표값이니까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를 사용해서 측량을 합니다. 이를 경위 측량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위 측량을 통해서 이 좌표값이 수집이 되게 됩니다. 이때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하는데 이 도면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소축척, 그 다음에 대축척. 이 소축척은 뭐가 있습니까? 1000분의 1.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다섯 가지 축척을 소축척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축척은 500분의 1, 1000분의 1, 요 600분의 1이겠죠? 600분의 1. 요 두 가지를 대축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해내는 것이 좀 더 정밀하겠습니까? 대축척. 그렇죠. 그래서 이 대축척일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소수점 첫째 자리는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렇게도 불러요. 같은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1을 생략해서 그냥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의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죠. 1의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1의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끝수를 처리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부터가 끝수가 되겠죠.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뭐였죠? 5, 4, 5, 2.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5를 기준으로 해서 5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이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끝수가 두 자리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5가 기준이 아니라 5, 0이 기준이라고 했죠. 최소 면적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는 1제곱미터가 될 테고 여기는 최소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0.1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좌표값이 있을 때는 축척이 소축척이건 대축척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도면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지 않고 정밀한 정보인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내기 때문에 이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도면이 대축척이건 소축척이건 관계없이 무조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출제해야
축척은 1200분의 1 지적도이다. 좌표 등록부가 있는 경우 다음 중 면적을 등록하는 경우 맞는 것은 뭐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 유혹당하시면 안 돼요. 현혹되시면 안 되고 도면이 대축척이건 소축척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는요? 좌표 등록부가 있을 때는. 그렇죠. 이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게 될 겁니다. 최소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0.1 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축척이 1000분의 1 지역에서는 그 면적을 0.1 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아니죠. 최소 면적은 1제곱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 454.55 제곱미터이다. 대장에는 얼마로 등록하느냐? 454. 얼마입니까? 6이 되겠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가 끝수네요. 끝수 처리의 기준은 5인데 5.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5니까 5를 마지막 끝수 5를 어떻게 합니까? 올려주죠. 그래서 454.6 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축척이 1000분의 1 지역의 토지의 면적이 755.45 제곱미터이다. 토지 대장에 755.4 제곱미터로 등록한다. 맞습니까? 맞죠? 축척이 1000분의 1 토지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 0.2 제곱미터이었다. 최소 면적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2 최소 면적이 아니죠. 이거는 최소 면적이 아니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0.2 제곱미터로 등록하겠죠. 정답은 2번 쉬운 문제죠. 4번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천일 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나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틀렸죠? 염전이 되기 위해선 소금을 천일 제염 방식으로 만드는 부지만 염전이 되죠. 따라서 이거는 염전에서 제외가 될 겁니다. 지목은 공장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공장용지가 되겠죠. 2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약초, 간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전이 될 겁니다. 3번 사과배, 호도 등 가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요거는 가수원이 되겠죠. 집단적 재배니까. 그런데 그 토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맞습니까? 맞죠? 주거용 건축물은 가수원의 필수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수원 안에 포함시킬 수 없죠. 또한 양입지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별도의 토지로 해야 될 겁니다. 분할을 해야 될 거예요. 대지로 만들기 위해서 대로한다. 맞겠죠?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창고용지가 되기 위해선 독립적으로 설치돼야 됩니다. 따라서 목장용지 안에 또는 가수원 안에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가 될 수가 없죠. 주지목 추정원칙상 목장용지 가수원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시설, 송유 시설 등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하지 아니한다. 맞죠? 주유소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으니까 주유소용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보통 이 급유, 송유 시설 등의 부지는 27개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잡종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어디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죠. 따라서 잡종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주지목 추정원칙상 공장용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5번 공간정보법령상 세부 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면적 측정은 경계가 도면 위에 그려질 때 면적을 측정하겠죠. 그런데 1번을 보시면 지적공부에 복구를 하는 경우 지적공부 멸실 훼손되면 다시 만들어야 돼 있죠. 따라서 도면을 다시 만들 겁니다. 도면을 다시 만들어서 면적을 측정한 다음에 대장을 복구할 때 대장에 등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면적 측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대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얘기하죠. 임야도는 소축척이 되고 지적도는 대축척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등록 전환은 소축척이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값을 훨씬 정밀하게 수집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이 돼야 될 겁니다. 면적이 보다 정밀하게 수집이 될 테니까 당연히 면적 측정 필요할 겁니다.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면적 경계 좌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죠. 그 정보가 바뀌는 거니까 면적 측정이 필요 없을 겁니다. 소축척 변경. 소축척이 지적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가 보다 정밀하게 수집돼야 되겠죠. 따라서 면적 측정이 필요할 겁니다. 도시개발사.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죠. 따라서 면적 경계 좌표가 새롭게 확정이 돼야 될 테니까 면적을 확정하기 위해서 면적 측정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쉬운 문제죠. 여러 번 냈던 문제예요. 6번. 다음 중 합병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 요건 기억나십니까? 5가지. 첫 번째,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할 것. 두 번째,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 합병 제한 사유가 없을 것. 세 번째,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할 것. 네 번째, 공유 지분으로 존재할 때는 공유 지분이 동일할 것. 다섯 번째, 일정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바깥의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1번은 축척이 다르니까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죠. 한 필지 성립 요건 뭐가 있습니까? 지, 소, 지, 지, 축 등. 축이요. 축척이 동일할 것. 그래서 1번은 합병이 불가합니다. 2번.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에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할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죠. 합병 불가합니다. 3번.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이때는 합병할 수 없다고 했죠. 왜? 용도가 달라졌을 테니까 합병이 안 될 겁니다. 다만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그럼 합병을 신청하면서 용도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신청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용도가 같은 부분은 합병이 되겠죠. 그렇죠. 이때는 합병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4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 변경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바깥의 토지는 필연적으로 축척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러면 외의 등기가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판매 등기, 가압류가 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 그때는 합병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가 판매 처분 당했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죠. 또한 또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유역지 지역권 등기. 그때도 합병이 안 되죠. 네, 유역지 지역권 등기가 이루어져 있을 때 합병을 하게 되면 유역지가 일부로 바뀐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다만 저당권 등기는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다고 했죠. 추가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또한 창설적 공동 가압류 등기, 창설적 공동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올해 나올 겁니다. 정답은 3번, 7번. 지목 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을 할 토지가 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되나? 맞습니까? 맞죠? 60일 이내에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허위로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는 그때는 공시기능에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형사처벌한다고 했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2번.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지목이 형질 토지 자체에서 형태와 성질이 변경이 되는 것을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면 용도가 달라졌을 테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도 바꿔야 되겠죠. 지목 변경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3번. 전답 가수원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맞죠? 전답 가수원 상호 간은 이건 뭡니까? 농지죠.
농지 안에서의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용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시도지사 확인 아니죠.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고쳐야 될 겁니다. 정답은 4번. 5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기서 공사 준공 전도 합병을 위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필지로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용도 지목이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용도가 달라지기 전이라도 한 필지로 만들기 위해서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사 준공 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정답은 4번, 8번.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축척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축척 변경 시에 절차적 요건이 시도지사의 승인이나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틀렸죠? 이 등록전환은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것이 등록전환이죠. 축척변경은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게 축척변경이죠. 따라서 개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이 등록전환이고 축척변경은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게 축척변경이에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축척변경과 다른 의미죠. 따라서 축척변경에 관한 규정은 등록전환에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2번. 지번은 지번부여 지역안이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그래서 지번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언제?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의 경우에.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는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했죠. 세 가지 경우 뭐가 있습니까?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두 번째, 멀리 떨어진 경우. 세 번째, 여러 필지인 경우. 그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했죠. 3번, 도면의 축척은 등록 전환될 지역의 인접토지와 같은 축척으로 등록한다. 그렇죠. 인접토지와 같은 축척으로 등록해야지만 도면의 토지의 토지의 왜곡 현상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인접토지와 지적도에 등록된 인접토지와 같은 축척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4번,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등록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죠. 다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 지금쯤은 외우셨겠죠.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된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3번, 등록 전환이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지체 없이 촉탁을 합니다. 등록 전환은 면적 경계좌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 면적도 고쳐야 되겠죠. 따라서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9번, 등록상 정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정정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등록상 정정 증명 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경계와 면적이 바뀐다고 한다면 측량해야 되겠죠.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불렀고 그 성과도가 제출이 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줄 겁니다. 다만 이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면, 즉 관리하고 있다면 따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확인으로 가름하게 될 겁니다. 이 지문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번,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확정 판결서 정보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죠? 따라서 인접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승낙서나 확정 판결서 정보를 제출해야 될 겁니다. 이때 인접 토지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인접 토지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3번.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도 가능하다. 맞습니까? 미등기 토지라고 한다면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인 신청에 의한 정정만 가능하고 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흑백의 반전이라는 건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글씨 이렇게 글을 이거 어떡하지? 반씩 여기 까만색을 칠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눈에 확 띄겠죠? 네, 이걸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왜요? 눈에 확 띄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니까 잘못된 내용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걸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눈으로 확 띄게끔 기재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조만간 고칠 테니까 나중에 다시 받아가라고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기억나십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10번. 다음은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의 변경, 주소 변경, 토지 등급의 변경,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등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이는 토지 이동이 아니라 소유자 변경이 될 테고, 토지 등급의 변경,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이런 것들은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의 변경에 불과하지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 도로 이러한 지목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이 결정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 토지 이동에 대한 지적소관청이 결정이 있기 위해선 원칙은 신청이 있어야 될 겁니다. 신청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하겠죠. 신청도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는 특례 규정도 있다고 했죠. 대위 신청 4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공사업. 이때는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하겠죠.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경우. 이때는 국가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대신 신청하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건 네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사업시행자나 관리인이 대위 신청하죠. 마지막으로 채권자 대위 신청. 기억나십니까?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 8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습니까?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런 지목도 반드시 이런 지목이 나열되어 있으면 옆에 여백에다 쓰셔갖고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그것도 장난칠 수 있으니까. 여하간 요 지문은 맞습니까?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역 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조사 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맞겠죠? 원래는 소유자가 부담했어야 될 비용인데 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징수해야 될 겁니다.
5번 토지 이동의 경우 스스로는 지적 공부를 정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30일이죠. 30일.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11번 축척 변경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축척 변경이란 큰 축척으로부터 작은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고 또한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여러 번 강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2번 축척 변경 시행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때는 지체 없이 시군구 및 축변지역 독리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다. 맞겠죠? 3번 시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의 지적 공부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은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이를 정지한다. 맞죠? 왜? 무용지물이고 다시 해야 되니까.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은 이거는 정지시킬 수 없다고 했죠. 이게 정지가 돼버리면 축척 변경 절차가 올스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틀렸을 겁니다. 포함이. 4번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청산하지 아니한다. 전원이 서면.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전원 서면.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는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맞죠?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 간주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죠. 정답은 3번. 12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맨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이었죠. 두 번째 지번. 마지막 8자리는 지번이었죠. 그 다음에 지목. 지목을 나타내는 코드 번호는 없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목이 틀렸습니다. 2번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는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 소유권 지번, 공유지번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아까 보신 거죠. 지적 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위치. 구조물 및 건축물의 위치. 그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전부 다 어디에 등록합니까? 도면에 등록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렇죠. 좌표값 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지 도면 갖고 측량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정답은 1번. 1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세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지번이 바뀌었으니까 등기부 표제부의 지번도 고쳐야 되겠죠. 변경등기 촉탁해야 될 겁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이때는 일부 말소를 얘기하겠죠. 면적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변경등기 촉탁하겠죠. 지적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아래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축척이 달라지게 되면 면적이 달라지죠. 더 정밀한 면적으로 바뀌겠죠. 따라서 면적이 달라졌으니까 변경등기 촉탁하게 될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이거 신규 등록이니까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죠. 변경등기 촉탁할 수 없겠죠. 등기부가 아예 없을 테니까. 이 시험이 잘 나오죠. 정답은 4번. 5번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등록사항이 고쳐졌으니까 만약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증에서 바뀐 게 있다면 등기부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변경등기 촉탁하게 될 겁니다. 정답은 4번. 1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고 했죠. 잘못된 내용이 공시돼서는 아니요. 공시 기능이 중단된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지체 없이 복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청, 승인 이런 문구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2번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복구해야 된다. 맞죠? 등기부가 있다면 등기부가 없다면 법원의 확정 판결. 3번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에 관한 관련 자료에 해당된다. 맞겠죠? 네.
이 토지 표시는 관계 자료,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하는데 멸실 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한다고 했죠. 이때 계획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복구 자료에 따라 측정된 면적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죠. 조사된 면적과 측정된 면적의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면적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죠. 따라서 복구 측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조사된 면적은 존재하지만 복구 자료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면적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도 있죠. 기억나십니까? 조사된 면적은 있지만 복구 자료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측정된 면적이 없는 경우, 이때도 복구 측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4번 맞나? 3번. 네? 어디예요? 5번이에요? 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틀렸죠? 네, 공심이 중단된 상태는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청 기다릴 여유가 없죠. 승인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5번. 1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합니까? 토지이동 정리가 소유자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토지이동 정리가 이루어질 때 통지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직권, 대위 신청, 특례 이때만 통지하는 것이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리할 때는 통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 1번. 2번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3번 대위라는 표현이 있네요. 4번 직권이라는 표현이 있고 5번 지방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방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방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이때 지방부여에 소유자의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공간정보법에서 틀릴만한 문제는 없었죠. 다 맞으신 분? 네, 쑥스러워서 안 드시는 거죠. 16번.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한 필지 토지의 일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목적이 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불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건 이런 뜻이에요. 감은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가 10억이에요. 시가가. 그런데 갑에게는 누가 있냐면 A라는 채권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채권액은 5억입니다. 그러면 이 갑이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들어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강제집행 권한이 필요하죠. 그 권한은 판결서라고 있습니다. 판결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판결을 받기 전에 갑이 이걸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집행 못 들어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소송을 제기할 때 보전소송을 같이 제기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보전소송으로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데요. 이는 금전채권이니까 가압류 신청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채권이 5억이니까 시가는 10억짜리죠. 그러면 5억 원어치만 가압류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된다고 했죠. 왜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채권자 A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전부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전부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법무사 지문인데요. 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가져온 거예요. 좀 기억해 두시죠.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가처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가압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맞습니까?
굴착한 토굴은 건물이 될 수 있습니까? 외기분단성이 없죠.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갖춰야지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죠. 근데 굴착한 토굴은 앞뒤 뻥 뚫렸으니까 외기분단성도 없고 용도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로 등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합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 그래서 맞는 집입니다. 3번. 지하상가의 통로는 건물로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왜요? 이거는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죠. 구조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도 없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다고 그랬죠. 보전 등기 못할 겁니다. 4번. 그 다음에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원실은 건물로서 보전 등기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여러 번 했죠? 고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정착성이 있는 것이고 원실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외기분단성도 갖췄고 농업용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용도성도 갖췄죠. 등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이 될 겁니다. 지상권, 지하권, 전세권은 한 필지 토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맞을 겁니다. 이건 어떨까요? 가불병이 이거 했던 거예요.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갑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A에게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이건 가능합니까? 가물병 전원이 A에게 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가능하다고 했죠. 이때 지상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가불병죠. 이건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게 아니죠. 토지 자체에 대한 지상권 설정이죠. 그래서 이때 전원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느냐? 셋이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지분으로 다시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전원이 등기 의무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1번, 17번.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게 아닌 것은 결국은 등기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 그렇죠. 1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은 판매 등기약 등기 신청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왜요? 동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죠. 동시 신청. 그렇죠. 매매와 판매 특약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반드시 동시에 체결돼야 돼요. 등기법은 민법의 지지를 받아들여서 반드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판매 특약으로 인한 판매 등기는 동시에 신청을 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각하하게 됩니다. 이때 동시 신청이지만 신청서는 별개로 작성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2번. 지분에 대한 전세권, 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3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부분에 다시 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양립이 불가능하죠. 4번. 소유권 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기 가능합니까? 안 돼요.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이란 뜻이에요. 공유지분.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 다 가능하다고 했죠. 이거 무조건 나와요. 민법 아니면 등기법에서 무조건 나오니까 그 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유권 일부, 이게 지분이에요. 공유지분. 소유권 일부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공유물 불분할 특약 등기. 이거 가능합니까? 공유물 불분할 특약 등기는 우리 민법에 의해서 5년, 딱 5년까지만 할 수가 있죠.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은 딱 5년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이 넘어서는 안 돼요. 이게 5년까지만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초과하는 기간, 이거는 각하가 되는 겁니다. 이건 민법의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4번. 18번. 다음은 인감증명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의 경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맞죠? 그렇죠. 매도용이라는 문구가 매는 매매, 도는 넘길 도자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매도용 인감증명은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인감증명이 될 겁니다. 2번 부동산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네, 맞죠. 따라서 발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은 유효기간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했습니다. 3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의 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꼭 외우시라고 그랬죠.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는 조만간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는 예외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에 대한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는 안 한다고 했죠.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3번, 4번.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아니죠. 방문 신청은 인감증명, 전자신청은 공인인증서 정보.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의 날이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맞습니까? 맞죠. 19번 임차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거 금년도 법무사 문제인데요.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 대신 임차 보증금을 기재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그래서 온전세는 보증금을 기록하는 것이고 반전세는 월세를 기록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금년도 법무사 문제예요.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 신청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첫 번째,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을 것. 두 번째, 임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했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결정하겠죠. 결정이 나서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 사무관은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등기소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촉탁한다고 했습니다. 미등기일 때는 직권으로 보전 등기한 다음에 촉탁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실행한다고 했죠.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여러 번 했던 건데. 3번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한 후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한다. 맞죠?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결정으로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전 소유자를 등기무자로 하여 임차권 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고 등기관은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습니다. 이유는요. 촉탁서에는 등기무자가 누구로 되어 있겠습니까?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겠습니까? 전 소유자. 등기부에는 누구로 되어 있겠습니까? 현 소유자, 현재 소유자. 촉탁 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죠. 그렇다면 29조 제6호에서 각하가 됩니다. 촉탁 정보의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각하될 수밖에 없어요. 29조 제6호에 의해서. 기억나십니까? 촉탁 등기할 때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송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소송으로.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이게 법무사 문제라서 조금 어려워요.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5번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권 등기,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나 임차물 전대 등기를 할 수 없다. 우리 민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혼용해서 쓰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임차권 등기를 둘로 나눠요. 첫 번째, 임대인이 해주는 임차권 등기. 이걸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설자는 만들 설자고 정은 정해준다라는 뜻이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만들어주는 등기. 이걸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불러요.
이거는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임차권 등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법에서 임차권 등기를 얘기할 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정 등기.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 얘기할 때 이 임차권 등기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라고 하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임차권 등기라고 부르고, 임대인과 같이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는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걸 구분해서 씁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게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등기법은 요게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지문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면 더 이상 사용수익권 등으로서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죠. 두 번째, 임차권, 주택 임차권 등기, 상가건물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이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예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신청되기 위한 요건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을 것, 임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얘기는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임차권, 사용수익권으로서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무슨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담보, 임차보증금 담보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렇다면 임차권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20번, 합의에 관한 등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합의자가 2명인 경우에 그중 1인이 사망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소유자는 자기 단독 소유로 하는 합의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맞았어요? 틀렸어요? 합의 지분은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이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나 상속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제가 예전에 공동소유 세 가지 형태 설명드린 적이 있죠? 네. 양도와 상속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와 상속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니까 합의자 1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지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잔존 합의자에게 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하셨을 거예요. 합의 지분은 양도와 상속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이 양도와 상속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자가 사망할 때는 상속도 허용되지 않아요. 원칙이.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잔존 합의자에게 기속이 됩니다. 잔존 합의자가 한 명밖에 없죠. 따라서 단독 소유로 합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2번, 수인이 합의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 합의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로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공유에서 합의로, 합의에서 공유로 바뀌는 등기는 내용의 변경이라고 했습니까? 주체의 변경이라고 했습니까? 내용의 변경. 따라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변경 등기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합의에서 총유로 바뀔 때는 내용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한다고 했죠. 공유에서 총유로 바뀔 때는 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체의 변경이라고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3번 이거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지난 시간에 했죠? 네, 3번 소유자가 합의자 공동 명의로 된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에 의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예요? 총유요. 그러면 합의에서 총유로 바뀌는 것은 내용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입니까? 주체의 변경. 따라서 소유권 변경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될 겁니다. 기억 안 나셔요? 나시죠? 네, 이거. 그 다음에 4번. 합의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의 지분을 처분한 합의자와 합의 지분을 취득한 합의자의 공동 신청으로 합의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게 틀렸죠?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합의 지분을 처분하는 자가 등기 의무자, 합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 플러스 잔존 합의자가 등기 관리자. 그래서 공동 신청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설명 드렸던 건데. 이게 합유 지분이라고 한다면 이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유는 양도와 상속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만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양도와 상속을 허용한다고 했죠.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양도와 상속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을과 병이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 갑은 자신의 지분을 A에게 양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분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지분 이전 등기는 허용될 수가 없죠. 따라서 무슨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이건 안 되고 합의자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이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건 보통 생략을 해요. 합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합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이거는 권리에 관한 등기예요. 지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이 공동 신청은 등기 의무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합의 지분을 처분하는 자, 얘가 등기 의무자예요. 그 다음에 등기 관리, 갑이. 등기 관리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합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 얘가 등기 관리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잔존 합의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잔존 합의자도 등기 관리자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을과 병, 얘네가 등기 관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합의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의 지분을 처분한 합의자와 합의 지분을 취득한 합의자, 그리고 누가 포함된다고요? 잔존 합의자가 등기 관리자로서 공동 신청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잔존 합의자가 빠졌다는 겁니다. 합의 지분을 취득한 합의자 및 잔존 합의자,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합의 지분을 취득한 합의자 및 잔존 합의자, 얘가 등기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이거 틀리신 분 계셔요? 이거 시험에 낸다고 제가 그때 기억하시라고 했었는데 빨리 상대평가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5번. 합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부상 각 합의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맞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21번. 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특정물의 지급이나 종류물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인 경우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까?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됩니까? 아니죠. 금전 이외의 채권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전 이외의 채권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일 때는 나중에 우선 변제받는 경우를 돈으로 변제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채권 평가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금전 이외의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지만 피담보 채권이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채권 평가액이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돼야 됩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2번. 외화 채권인 경우에는 외화를 표시하고 과세 표준액의 신청을 위하여 환산된 금액을 신청서에 병기해야 된다. 외화 채권일 때는 외화 자체 금액과 그다음에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신청 정보에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신청 정보에 기록된 환산된 금액을 가지고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외화 자체만을 기록하지 환산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등기부에 환산된 금액을 기록하게 되면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청 정보에는 외화 채권 자체와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다 기록합니다. 하지만 등기부에는 뭐만 기록한다고요? 외화 자체만 기록합니다. 또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환산된 가격은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3번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해야 되고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저당권은 불가분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인일 때 따로따로 기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따로따로 한 푼이라도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당권을 전부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없으며 맞습니까? 그렇죠. 이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왜? 적용 법조문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고 했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자고 채권편이 적용이 되고 저당권 설정자는 담보를 제공한 자고 물권편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관계없이 무조건 등기부에는 채무자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한 신청서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 주민번호나 등기용 등록번호는 등기 명인이 되는 자만 기록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주민번호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등기 명인이 되는 자가 아니니까 주소지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나 채권자는 주소지만 기록되지 주민번호나 등기용 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뒤에가 틀렸죠. 수인이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라고만 기재한다. 맞죠? 연대 채무자는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했죠. 더 강력한 저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대 채무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채무자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보증인은 채무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을 빌린 자만 채무자죠. 그래서 보증인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렇죠. 22번. 건물이 표시 변경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 면적이 달라지죠.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 그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표제부 등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될 의무를 부과한다고 했죠.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 부과합니까? 부과하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번 지문 맞죠? 2번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대지권 등기는 구분 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하는 등기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대지권 발생, 변경, 소멸은 표제부 등기예요. 이것도 표제부 등기입니다. 구분 건물 표제부 하단부에 이루어지는 등기라서 이 대지권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 등기입니다. 그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시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표제부는 무조건 동시에 기록이 돼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대지권 등기, 대지권 변경 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대위해서 나머지 대지권 변경 등기도 표제부 등기도 대위 신청하는 것이고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신청한다고요? 동시 신청하는 겁니다. 기억 안 나셔요? 네, 똑같아요. 네, 표제부 등기는 동시에 바꿔줘야 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동시에 바꿔줘야 되니까 303호 소유자는 자신의 대지권 변경 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나머지 표제부의 대지권 변경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것이고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3번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대위하여 그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그렇죠. 소유자가 멸실 등기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대지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건 맞는 집이 될 겁니다. 건물의 변경, 멸실에 따른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 자가 등기 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는, 즉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했을 때는 가태료 부과 규정이 삭제가 됐다고 했죠. 그래서 표제부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 가태료는 이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5번 건물의 멸실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이며 언제나 주등기에 의한다. 맞습니까? 표제부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왜? 표제부 등기니까. 그런데 이때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라고요? 주등기. 표제부 등기는 부기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다라고 했죠. 언제나 주등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